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이 분양권 문제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중도금까지는 어떻게든 냈는데 잔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고민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산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영상이나 또 수원회생법원 보정권고 같은 실제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만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회생을 이제 막 생각하시거나 뭐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개인 회생에서의 분양권 문제랑 파산 절차에서의 분양권 문제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요. 관제인이 그냥 해지해버릴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개인 회생은 그게 아닙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회생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거나 하지 않아요. 계약이 살아있다. 그럼 그 말은? 네, 계약은 유효하게 남아있고 대신 그 분양권이 가진 재산 가치를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회생의 핵심이에요. 잠깐만요. 계약은 살아있는데 그 가치를 빚 갚는 계획에 넣어야 한다고요? 근데 잔금도 아직 못 치렀고 사실상 내 집이 된 것도 아닌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미래에 집을 받을 권리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미래의 권리지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청산 가치, 즉 내가 가진 총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라는 거죠. 현재 가치라 함은 보통 뭘 기준으로 하나요? 내가 낸 돈? 아니면 지금 시세? 그게 실무적으로 좀 복잡한데 현재 시세나 아니면 분양가액 혹은 이미 납입한 금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해요. 법원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 가치를 산정해서 빚 갚을 재산 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중도금까지 한 5천만 원을 냈는데 운 좋게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시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럼 개인 회생할 때 이 7천만 원이 제 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월변 재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와, 돈이 없어서 회생을 신청하는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 때문에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다니. 이거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채무자뿐만 아니라 시행사 입장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잔금은 잔금대로 못 받고 그렇다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도 없고 계약은 또 살아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잖아요. 이거 완전 진퇴양난인데요. 정확합니다. 시행사의 그 잔금 받을 권리, 즉 잔금 청구권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으로 취급돼요. 개인회생 채권이 된다는 건 결국 결제 계획안에 따라서 아주 일부만,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나눠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전액을 제때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시행사들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까요? 뭔가 바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죠. 해지를 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보통 이미 받은 계약금 정도는 위약금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도 결국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다 받기 어려울 텐데요. 맞아요. 그것도 개인회생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도 사실 실익이 크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럼 왜 굳이 해지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냥 놔두는 거랑 비교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차피 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지만 불확실한 계약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지를 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을 확정한다. 네, 일단 계약을 해지해야 그 부동산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을 하든 다른 활용 방안을 찾든 할 수 있잖아요.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 비용이나 법적인 불확실성 같은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런 계산이 깔려 있군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회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만 분양권 가치 무조건 청산 가치에 넣어라 이렇게만 하나요? 흥미롭게도 법원 역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원회생법원 보정권고 사례를 보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오, 어떤 내용인가요? 만약에 그 분양권 가치를 청산 가치에 전부 다 반영했더니 채무자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그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아까처럼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법원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분양권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빼고 대신 시행사의 그 잔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 등을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해서 변제 계획안을 한번 짜봐라 이렇게 검토하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확정 채권이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아직 그 액수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이 해지될지 안 될지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그걸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두고 변제 계획을 진행해 보라는 거죠. 굉장히 실무적이고 좀 유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법원도 마냥 원칙만 고수하는 건 아니군요.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럼 파산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초반에 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더 간단한가요? 네. 파산 절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회생법 규정에 따라서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방 미행 계약, 그러니까 분양 계약 같은 걸 해지할 권한이 있어요. 네. 채무자가 잔금을 치른 경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제인이 보통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보다는 절차가 좀 더 명확하게 흘러가는 편이죠. 계약 관계가 정리되니까요. 그럼 파산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파산은 파산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요? 예를 들면요?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신 경우인데요. 보통 이런 거 분양받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죠. 네. 그런데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관제인이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그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요. 예전에 환급받았던 그 부가가치세를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조세 채무가 되는 거예요.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세금은 면책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고지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거나 조율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개인회생이냐 파산이냐 또 분양권을 이걸 지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손해보고 팔아야 하나 단순히 법조항만 볼 게 아니라 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물론이고 계약 조건, 심지어 시행사 입장까지 다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아직 내 이름으로 등기 안 쳤으니까 내 재산 아니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분양권이라는 게 당장은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분명한 재산권이고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그 미래 관리 가치가 현재의 비청산 계획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분양권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중요한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파산과는 다르게 계약 자체는 유지되면서 그 가치를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징, 그리고 또 시행사의 현실적인 어떤 선택들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 계약 내용,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꼭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시행사들이 이런 분양계약 해지라든가 뭐 재분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 비용 부담도 분명 커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시행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사들은 이런 계약 해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분양계약서의 어떤 조항들을 바꾸려고 시도할까요? 아니면 아예 초기 계약자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지 뭐 어떤 변화들을 시도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측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